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부해봅시다가 아닌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는 제목에 좀 더 어울리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란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파이는 무료 돈이 아닙니다. 회원의 집단적 기여에 따라 성공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파이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중개자 없이 암호화폐로 연료를 공급받는 블록체인의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돈을 찾고 있다면 다른 곳을 보십시오. 자, 그래픽 아트는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 글은 제가 직접 만든 글이 아니고 예전부터 파이 홈페이지에 존재했었던 코어 팀이 파이에 대한 설명란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고 다 확인을 해서 제가 답글을 다 달아드리지는 못했지만 현재 우리가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PC 노드 운용이라든지 어닝팀을 모으기 위한 노력들이라든지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 P2P 거래 참여자라든지 그리고 KYC 탈중앙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증자로 지금 참여를 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 여러 해커톤 참여라든지 이 모든 노력들을 보았을 때는 분명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비용을 엄청나게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프리 머니가 나오고 있다라고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어팀이 맞죠? 그리고 코어팀은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랜 기간과 노력이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어떤 분의 댓글을 하나 공유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장기 프로젝트면 한 100년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기간이 존재하는지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달아주셨고, 물론 이분의 의견은 좀 극단적인 기간의 비유였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흡사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프로젝트면 도대체 우리가 몇 년을 내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지표가 없으니까요. 단순히 긴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주변에 어떤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이 어떻게 지금 보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눈을 감고 아니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게 되면 정말 빨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파이의 이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그리고 꼭 거쳤으면 하는 그런 개발 상황들, 그리고 파이코인의 가치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조금 좀 구체화시켜서 제 의견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좀 더 가볍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채널 커뮤니티 란에 참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나 올려보았습니다. 약 현재까지 1200명 이상이 참여를 해 주셨고,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파이코인의 가치가 가장 크게 폭등할 구간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파이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개발되는 시기, 두 번째는 파이의 확장성이 개선되는 시기, 세 번째는 10만 이상의 노드가 운영이 되어서 강력한 탈중앙화가 구축이 될 때, 네 번째는 여러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통해서 국제 간 P2P 거래를 만들어 나갈 때, 이렇게 옵션들을 달았고, 전체 답변자 중 80% 이상이 여러 국가에서 파이로 국제 간 P2P 거래를 만들어 나갈 때라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나머지 3개는 거의 흡사한데 스마트 컨트랙 개발이 두 번째로 선정이 되었고요. 저도 조금 더 많은 옵션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 이미지를 넣게 되면 4개의 옵션까지 추가를 하는 게 지금 최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더 많은 옵션을 넣지 못했고, 아까 질문자분의 그 질문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단순히 이 기간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2년, 5년, 10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답변으로 저는 한번 대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무겁게 움직이고 가장 모멘텀이 큰 코인의 차트이고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차트의 움직임은 현재 이렇게 지금 생겼고, 당연히 이더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매크로적인 요소와 규제 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지만, 프로젝트 자체의 개발 단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그 시장의 임팩트의 정도에 따라서도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까지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ICO 붐이 한창이었고, 한동안 이 암호화폐의 강력한 규제와 이 긴 겨울을 통과한 후에 또 이더리움 기반 NFT, 또 민코인 등등 여러 가지 광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알트 프로젝트들이 이 이더리움 기반 위에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 자체 런던 하드포크까지 진행을 시키게 되면서 수수료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수수료의
반을 소각을 시켜버리는 그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로 통해서 이더의 유통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었고, 또 최근에는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서 이더리움 2.0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또 전환했고, 이런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쳐왔기 때문에 미래는 이더리움의 확장성까지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꿈꾸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는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윈터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현재 강세장 초입으로 들어온 지는 꽤 되었다라고 이미 분석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각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파이 네트워크도 이더리움을 보듯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1년이 될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시간적으로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 내가 채굴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포텐셜이 터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초반에 큰 붐을 일으키고 첫 번째 큰 상승을 했을 때 목표를 삼고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적어도 내가 볼 수 있는 로드맵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와야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단계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코인의 가격이 항상 상승하는 것만은 아니니 누가 결국에 승자가 될 건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 기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들을 하나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의 첫 번째 포텐셜을 맛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파이 자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코어팀의 얘기라기보다는 이거는 생태계에서 지금 계속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개발자들과 모더레이터들, 그리고 암호화폐의 상식을 가지고 제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파이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결제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단순하게 발전할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이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해커톤이나 수많은 앱 개발을 통해서 유틸리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노력이 모두 웹 3.0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표가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도입이 되겠습니다. 일단 파이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텔라 네트워크의 코드를 초기에 포크해 와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스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었습니다. 스텔라 또한 결제에만 최적화된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이었고, 스텔라의 예전 방식을 보자면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아주 간소화된 구조로 스텔라 자체 NFT나 토큰 발행을 해왔으나 기술적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의 일종이라고 부르는 기술자들도 있었고 아닌 기술자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조의 한계점을 파이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파이가 웹 3.0 시장에서 큰 포텐셜을 가지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뛰어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되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앱의 여러 가지 신뢰도나 거래 기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FT나 게임 토큰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생태계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ERC 기반처럼 쉽게 파이에서도 무언가를 발행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텔라가 최근에 소로반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와 견줄 만한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 중입니다. 현재 파이 생태계 커뮤니티가 개발한 파이 앱 중 가장 성공적인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파이체인몰 대표 에드윈의 트윗글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트윗을 해놨는데요. 소로반 플러스 스텔라는 파이 네트워크의 무한한 가능성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로반 수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네트워크로 들어올 경우 디파이 시장이라든지 NFT, 그리고 AMM이라고 해서 이건 탈중앙 거래소 관련된 기능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기능까지 모두 파이에서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분석해주는 이 파이도어 앱을 개발한 이 개발자가 이 밑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면 이것은 미래의 네트워크다, 꿈의 네트워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처럼 커뮤니티가 매우 강력한 곳에 스텔라의 빠르고 강력한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장착이 되면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스텔라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축하게 되면
파이의 개발자들과 코어팀은 이 기술을 최대한 파이 블록체인 위로 끌고 올 것입니다. 그럼 현재와는 다르게 수많은 DApp 개발자들이 이 파이 생태계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옵션을 제가 첫 번째로 한번 가지고 와 보았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술의 도입이 파이의 역사상 가장 큰 가치의 상승을 가져오는 기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메이저 블록체인들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 각자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 기능 위에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텔라의 레이어 2 솔루션인 스타라이트와 같이 파이의 확장성이 개선될 시기에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장성 문제라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냥 거래 처리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확장성이라는 뜻이 훨씬 더 포용적인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거래 처리 속도, 블록체인의 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중 파이 네트워크 초기 백서를 정독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 파이의 확장성의 한계를 예측을 해왔었습니다. 이 백서를 보시면요, 파이는 비트코인보다 빠르지만 스텔라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다. 당연히 스텔라 기반 코드를 포크해 와서 개발을 진행할 것이니 스텔라만큼 빠르겠지만 아마 코어팀은 스텔라보다 더 탈중앙되어서 넓게 분포되는 노드의 현상을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안성이나 탈중앙성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거래 처리 속도, 즉 확장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걸 이제 트릴레마의 난제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백스를 통해서 코어팀은 이 노드가 많아짐에 따라 이 속도는 좀 더 느려질 수 있고 이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2019년 백서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을 스텔라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잠시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고로 스텔라와 파이가 블록체인 레이어 1 중에서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닙니다. 스텔라 파이 모두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스텔라 같은 경우 TPS라고 해서 1초간 평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거래량이 아주 기술적인 표현으로는 약 200 TPS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하지만 온라인 인터넷을 보면 타 블록체인은 TPS를 얘기할 때 보통 마케팅적인 그런 수치를 많이 넣습니다. 수천 TPS, 수만 TPS를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스텔라도 온라인에서 그냥 서치를 해보면 마케팅 요소를 좀 더 넣게 되면은 TPS가 2000 TPS에서 5000 TPS까지 나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절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레이어 1 블록체인 중에서 이 스텔라는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 속도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도 쓰임새가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하루에 약 800만에서 1000만 건이 넘는 거래를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외부에서 따로 계산을 좀 도와줘서 이 중요한 결과값만 다시 블록체인 위로 넣어주는 그런 레이어 2 솔루션의 개발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이 스타라이트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아주 흡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느리게 되고 수수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 계산을 블록체인 밖으로 잠시 안전하게 뺀 후에 여기서 여러 가지 계산을 다 하고 나중에 누적된 결과값만 블록체인에 넣어주면은 모든 것이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요.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는 1초에 약 12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TPS가 아까 기술적으로 200 TPS에서 수천 TP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바로 120만 TPS로 점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초에 120만 TPS라고 하면은 120만 건의 거래가 쉽게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꿈의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옵션처럼 만약에 파이가 스타라이트 솔루션을 적용을 한다라든지 자체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은 이미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너무나도 많은 거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거래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나 여러 NFT나 게임이나 여러 토큰이 지금 파이 위에서 생성이 되면서 더 빠르고 저렴하게 파이 위에서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파이의 가치가
폭등할 시점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파이 수수료는 지금 0.01파이 고정 수수료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 수수료 0.01파이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코어팀 니콜라스는 수수료 정책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수수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단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레이어 2가 생기게 되면 수수료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드의 합의 없이 일단 여러 거래들을 계산을 하였다가 블록체인으로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즉 거래 처리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저렴해지면서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션을 두 번째로 가지고 와 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0만 이상의 노드가 운영이 되어 강력한 탈중앙화를 구축할 때, 이것을 세 번째 옵션으로 가지고 와 보았고,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물론 저도 투표는 이 마지막 것에 하긴 했지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세 번째 옵션이고요. 사실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이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 대시보드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개인 노드들은 테스트넷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인넷의 노드는 코어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테스트넷 노드를 보면요, 약 14만 3천 개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노드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메인넷으로 이전이 될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이 정도의 수치가 메인넷으로 이전이 된다면 블록체인계에서는 거의 노드 부분에서는 거의 최고의 탈중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드의 분산도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국, 일본, 베트남, 중국, 미국, 싱가포르, 타이완, 몽골, 홍콩, 독일,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등 상당히 지역적으로 잘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테스트넷의 수치가 아주 훌륭하다 하더라도 실제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여러 암호화폐 규제라든지 또 파이콘이 너무 확장이 되게 되면 이것을 죽이려는 세력이 또 분명 나올 겁니다. 아니면 비트코인과 다르게 파이콘은 개발자나 기업이 분명히 이 외부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지금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으면서 파이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노드 수가 규제에 의해서 줄어들지 않고 탈중앙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 국가나 대륙에 잘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 수치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탈중앙성이 외부의 압력으로 쉽게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라면, 그 얘기는 언제나 규제나 압박을 사용을 해서 파이코인을 세상에서 없앨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탈중앙화가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파이가 큰 가치를 가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탈중앙성이 가지는 이 중요한 의미를 비트코인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를 증명한 4가지의 대표 예시 중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통에서 옆에 있는 국가인 폴란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법정화폐나 어떤 실물 자산을 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인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이 국경을 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보고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그 폴란드 국경 수비대에 의해서 쉽게 가격이 폭락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노드 운영을 규제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절대 본인들의 목숨과 같은 이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서 국경을 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확신이 있었을 텐데요. 그 누구도 그 국가도 이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해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역사성을 통해서 증명된 탈중앙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중국이라는 국가도 2021년 6월쯤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아주 강도 높은 규제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 세계 최고의 채굴 국가였던 중국이 한 2달간 비트코인의 채굴의 파워가 0으로 찍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달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비트코인 채굴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국가조차도 지금 이런 규제를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어차피 규제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채굴이 가능하고요. 중국 내에서도 10억 이상의 인구 시스템을 다 통제할 수 없음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절대 죽지 않는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가나 사람들은 이 비트코인을 중요 자산으로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파이도 똑같습니다. 이 노드가 이 수치만큼 탈중앙화가 된다면 당연히 파이코인을 통해서 국경을 넘을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미 파이코인의 장점이라면 세계 전역에서 이제 파이코인을 통한 P2P 거래 생태계가 골고루 뻗어나가고 있고 일반 디지털 금처럼 투자를 하는 코인이 아니죠. 여러 유틸리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과 다른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계에 있는 오픈메인넷의 탈중앙화를 얼마만큼 잘 구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파이 가치의 한계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셜 체인 기업은 통제를 당하더라도 파이코인이나 이 파이 블록체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지금 없는 상태지만 만약에 나와서 구속 수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토시 나카모토와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따로 지금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미래의 코어팀이 이 파이 블록체인과 이 소셜체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좀 더 분리를 시켜놓을 수 있는 탈중앙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마지막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1, 2, 3번 모두 종료하고 다 언젠가는 봤으면 하는 개발 파트이긴 하지만 저도 이 중에서 하나를 찍자면 이 마지막 4번을 찍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파이로 국제 간 이 P2P 거래를 하는 그 시대가 올 때 파이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다른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게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는 현재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무리 훌륭한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현실을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유튜브를 보시면요, 이런 영상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24시간 살아남기 챌린지 이런 것들인데요. 비트코인을 결제하면서 근처의 레스토랑이나 숙박업체 등을 결제를 하면서 24시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분은 캐나다 나름대로 대도시인 토론토에서 이제 이런 테스팅을 진행을 했는데 확실히 영상을 보면 아직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플의 XRP나 스텔라의 XLM은 국제 간 송금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와 비교를 해봐도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파이나 비트와는 또 다른 부분인데요. 이 XRP와 XLM은 자체적으로 내재 가치를 가져서 국경 간의 결제에 서로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타 자산 토큰이나 타 암호화폐를 더 쉽게 바꾸기 위해서 교환 매체로 사용되는 가스형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RP나 XLM은 이 회수권 티켓과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관련 시스템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나 XRP, XLM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직 코인 스스로가 내재 가치를 가지면서 국경 간의 결제에 최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고, 만약 파이코인이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다른 탑코인도 해내지 못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4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1번부터 3번 옵션들도 모두 다 포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특히나 이 탈중앙성과 연관된 이 3번 옵션은 매우 확실하게 포함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파이코인의 가치 상승이 폭등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재미로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거시적인 경제지표 다 제외하고요. 예를 들어 BTC 현물 ETF 승인이라든지 SEC와 미국의 지금 암호화폐의 소송전이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나 비트코인 반감기 등등 이런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